2025년 9월 오늘이 6일인가요? 예, 아침 독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48페이지 읽을 차례입니다. 우리 엄수 선생님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차트 4번.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놀이 풍습. 팽이치기. 우리 민족은 팽이치기를 했다. 팽이는 단단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팽이는 막대기 끝에 질긴 당나무 껍질을 매달아 만들었다. 팽이를 돌려놓고 쓰러지지 않도록 팽이채로 쳐서 계속 돌리는 놀이로서 팽이를 서로 부딪히게 하여 상대편 팽이를 쓰러뜨리는 게임도 하는 우리 전통 민속놀이다. 필자도 어린 시절 팽이를 직접 깎아 만들어 쳤던 추억이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도 팽이치기를 했다. 그림은 20세기 초 그들이 팽이와 팽이채를 미국인 학자 쿨린이 그림으로 그려서 보고한 것이다. 팽이 모양과 막대기 끝에 끈을 단 팽이채의 모양도 필자와 어린 시절 만들어 놀던 것과 같다. 공기놀이. 우리가 흔히 하던 민속놀이 중의 작은 수약들을 가지고 노는 공기놀이가 있다. 공기놀이는 주로 여자아이들이 하던 것으로 5개의 둥근 조각돌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공중으로 던지고 짚고 받는 놀이이다. 공기놀이 첫 단계는 모든 돌을 바닥에 던져 흩어지게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네 돌로 정하여 집는다. 집은 돌을 공중으로 던진 후에 눈으로 공중에서 떨어지는 돌을 보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짚고 공중의 돌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받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처음에는 바닥 돌을 하나씩만 짚고 그 다음에 2개씩 잡고 그 다음에는 3개를 동시에 잡고 나서 남은 하나를 잡으며 마지막 단계는 바닥 돌 4개를 동시에 짚는다. 두 번째 단계의 놀이는 왼손 손가락으로 둥근 모양의 집을 만들고 첫 번째 단계처럼 돌 하나를 4돌로 정하여 공중으로 던진 후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오른손으로 바닥에 돌을 하나씩 왼손으로 만든 집안으로 밀어 넣는다. 바닥돌을 다 밀어 넣은 후에는 네 돌을 공중으로 던지고 집안 있는 모은 돌 네 개를 동시에 짚고 네 돌을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받는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처음과 같이 다시 시작하되 이번에는 2개씩 집안으로 밀어넣고 다음에는 3개를 동시에 밀어넣은 후 남은 하나를 밀어넣으며 마지막에 4개의 바닥돌 전부를 동시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네 돌을 동쪽으로 던지고 집안에 모은 4개의 돌을 동시에 잡은 후 공중에서 떨어지기는 네 돌을 받는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놀이는 첫 단계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공기놀이 규칙으로는 돌을 짚거나 밀어 넣을 때 목표한 돌 외에 다른 돌을 건드리면 안 된다. 또 때로는 상대방이 네 돌을 정해주면 그것을 집어 공중으로 던져야 한다. 어린 시절 필자도 누이와 자주했던 놀이이다. 아래는 멕시코 북부 지역과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이 하던 공기놀이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아치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가 손가락으로 집을 만드는 방법과 정확하게 같다. 서두에 2명의 여자아이가 하는 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놀이는 필자가 어렸을 때도 주로 여자아이 2명이 하던 놀이였다. 여자 2명이 하는 놀이다. 5개의 둥근 조약돌을 먼저 준비한다. 먼저 하는 여자가 그 5개 돌 가운데 하나를 네 돌로 정올라서 그것을 공중으로 던지고 눈은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손으로 땅에 있는 4개의 돌 가운데 하나를 잡는다. 이렇게 땅에 있는 돌들을 차례로 하나씩 다 잡은 후에 그 여자는 다시 시작한다. 이번에는 한 번에 2개씩 잡는다. 그 다음에는 3개를 잡고 나머지 하나를 잡는다.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 4개를 동시에 잡는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이긴다. 그 다음 놀이는 더 어렵다. 돌 하나를 선정하여 앞의 게임처럼 공중으로 던진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중지손가락으로 만든 아치 원형
검지는 중지에 붙여 넣는다. 석으로 땅에 놓인 돌을 밀어서 집어넣는다. 놀이 순서는 첫 번째 놀이와 같다. 즉 처음에는 하나씩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둘씩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세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후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네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집어넣는다. 세 개를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어야 할 때 상대방이 돌 하나를 지정하면 그 돌을 선택한다. 네. 자, 거기가 저기 공기놀이까지죠? 네, 네네네. 공기놀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 이상적이신가요? 뭐 지금도 좀 하고 있는 놀이 같아요. 좀 뭐 저희들도 이제 좀 뭐 팽이치기나 뭐 공기놀이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그 익혀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제 공기놀이가 그렇고요. 이게 외국에서 혹시 공기놀이를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놀이죠, 사실. 예,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게 멕시코에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경이스러운 일이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윷놀이 이어서 우리 김지성 선생님 읽으시겠어요? 네, 네. 윷놀이. 윷놀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던 대표적 우리 민족의 민속놀이이다. 먼저 약 20에서 30cm 길이의 적당한 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둥근 면과 평평한 면이 나오는 네 개의 육가락을 만든 후에 두 패로 나뉜 사람들이 그것을 공중에 던져서 떨어지게 한 후에 뒤집어지거나 바로 된 모양을 보고 점수를 계산하여 유판에서 말을 옮기는 놀이이다. 특이한 점은 유판에서 사용하는 작은 돌멩이나 나무 조각을 말이라고 부르고 유판을 말판이라고 부르며 처음 출발한 점을 집이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윷놀이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즐기던 민족 고유의 놀이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점을 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일설에 의하면 부여에서 시작하였고 말을 많이 탔던 부역의 조선 선조들이 말 경주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한다. 윷놀이가 문헌적으로 확인되는 시기는 삼국시대이다. 미국과 멕시코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남미 원주민들도 윷놀이를 했다. 미국 인디언들의 놀이를 연구했던 스튜어트 컬린에 따르면 북미의 약 130개 부족들이 윷놀이를 했다고 한다. 남미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 퍼져 사는 차코족도 윷놀이를 즐겼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윷이라고 불렀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윷놀이는 지역과 부족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랐지만 놀이의 규칙은 대체로 같았다. 그런데 윷놀이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특이점이 있다. 윷놀이는 점수에 따라서 도개, 걸, 유모의 5개 단계가 있다. 육가락 하나가 젖혀져 있으면 도라고 하고 점수는 1점이며 말판에서 말을 집에서부터 한 칸 움직인다. 두 개가 젖혀 있으면 개라고 하고 점수는 2점이며 말을 두 칸 움직이고 세 개가 젖혀 있으면 거리라 하고 점수는 3점으로 세 칸을 움직이고 네 개가 모두 젖혀져 있으면 유시라고 하고 점수는 4점으로 네 칸을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육가락 4개가 모두 엎어져 있으면 모라고 하고 최고 점수인 5점을 얻어 말을 5칸 움직인다. 특히 유씨나 모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육가락을 던질 기회를 준다. 따라서 윷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가 가장 큰 모이다. 그런데 왜 모놀이라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앞 단계인 윷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일찍이 윷놀이를 연구하던 양주동 박은용 성병희님과 오늘날 민속학계의 대가이신 김재희님은 우리 민족의 윷놀이가 원래는 도계, 글, 율까지 4단계 놀이였고 5단계의 모가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재혜님은 넘치는 도구로서의 윷놀이는 4단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윷놀이는
원래 4단계 놀이였고 명칭을 윷놀이라고 한 이유도 이해된다. 그리고 육가락도 4개가 아니라 3개여야 한다. 육가락이 원래 3개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동안 일부 학자들의 견해로만 치부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 줄 윷놀이와 관련된 고대 유물이나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19세기 말까지 세 가락의 윷놀이가 남아 있었다. 그들에게는 세 가락의 윷놀이와 네 가락의 윷놀이가 모두 남아 있었고, 특히 세 가락으로 하는 윷놀이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남아 있었는데, 말판도 네 단계로 되어 있었다. 네가락으로 하는 윷놀이는 애리조나를 포함하여 미국 전 지역과 멕시코 인디언들에게 남아 있었는데 말판은 일반적으로 10단계로 되어 있었다. 아래는 애리조나주 순이족이 세가락으로 놀던 윷놀이의 6가락과 말판이다. 순이족은 네가락으로 하는 윷놀이도 했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인디언들에게는 윷놀이 외에도 공기놀이, 땅 따먹기, 실뜨기와 같은 우리 민속놀이가 민속놀이가 20세기 초까지 남아 있었고 그들의 말에는 다양한 우리말이 남아 있었으며 풍습에도 우리 민족 고유의 것들이 남아 있었다. 아래는 미국 애리조나 주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네가락으로 된 육가락과 10단계 말판이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세가락의 윷놀이와 네가락의 윷놀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아메리카로 건너간 기간이 기원 1000년 전부터 기원 후 1000년까지 2000년이라는 매우 긴 세월에 걸쳐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에서는 우리 민족의 기원전 풍습과 기원, 기원 이후의 풍습, 삼국시대의 풍습이 함께 발견된다. 그래서 윷놀이의 형태가 원래 형태인 세가락 윷놀이도 남아있었고 긴 시간에 걸쳐 변형된 후기의 네가락 윷놀이 모습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미국 인디언들의 말판을 보면 가운데 길이 없다. 그것은 윷놀이가 원래 말의 경주를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 경기의 경기장은 정해진 코스를 한 바퀴 먼저 도는 것으로 가운데 가로지르는 길은 없다. 또 두 패가 출발하는 지점도 다르다. 이건 역시 말 경주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출발 지점을 다르게 한 것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그들이 10단계의 말판을 만든 것은 놀이의 규칙을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시켜 놀이하다, 놀이를 보다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였다. 이는 우리가 육가락 하나에 금원치를 하여 그것을 젖히면 풋도라고 하여 말을 한 칸 뒤로 후퇴시키는 규칙을 만들어 재미를 더하였던 것과 같다. 그들은 육가락에 다양한 문양을 새겨 그 문양만 나오면 2점, 어떤 문양만 나오면 4점, 또 어떤 문양은 5점을 주는 등 점수 계산 방식을 다양화했다. 이렇게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게임 규칙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배경은 많은 인디언들이 윷놀이를 자주 즐겼기 때문일 것이다. 오른쪽은 멕시코 중부 지역의 윷놀이 유물로서 4개의 육가락과 10단계의 말판이다. 말판에는 가운데 복잡한 길이 만들어져 있다. 아래는 미국 남부 애리조나주의 애리조나 대학교 인디언 박물관에 보관된 토노 오담족 인디언들의 윷놀이에 대한 설명과 규칙이다. 1. 육가락의 모양은 한 면은 편편하고 뒷부분은 둥글다. 2. 각 참가자는 자기 집에서 말을 출발시킨다. 3. 움직이는 대상을 말이라고 한다. 작은 돌을 말로 사용하기도 했다. 4. 말을 출발하는 곳을 집이라고 한다. 5. 윷을 한 손에 수직으로 잡고서 그 밑을 다른 손바닥이나 땀의 평범한 돌 위에 탁 친 후 공중으로 던져 떨어지게 한다. 5. 바닥에 떨어진 육가락이 서로
닿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던진다. 6. 1점당 한 칸씩 움직인다. 7. 윷을 던져서 옮긴 말이 상대방의 말 위치에 오면 상대편 말을 잡는다. 상대편의 말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 상대편 말을 퇴폐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8. 자기의 모든 말이 유판을 돌아서 먼저 집으로 오는 자가 이긴다. 9. 우리의 모자리에 당하는 곳에 오면 좋다라고 했다. 특히 윷을 던져서 나온 숫자가 단번에 10이 나오면 이렇게 말했고 한 번 더 던질 수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인디언에게 직접 조사한 미국 애리조나 인디언들이 하던 윷놀이 규칙에 대한 이 설명에서 보듯이 말판에 사용된 돌을 말이라고 불렀고 우리 윷놀이의 모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면 좋다라고 외쳤으며 말이 출발하고 되돌아오는 곳을 집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윷놀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이 세상에서 돌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외에 또 있을까? 우리 민족도 오직 윷놀이에서만 돌을 말이라고 했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정확하게 우리들처럼 그렇게 불렀다. 어떤 풍습이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도 같이 이동하는데 우리의 윷놀이도 아메리카로 이동하면서 그 용어들도 함께 이동했던 것이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림은, 그림은 놔두고 윷놀이하는 치아와 원주민들 요것만 읽을게요. 어, 윷놀이하는 치아와 원주민들. 아래는 멕시코 북부 치아와주에 사는 타라우마라족 원주민들의 윷놀이 모습이다. 한 사람이 말판 가운데 떨어진 네 개의 윷가락을 보면서 점수를 계산하고 있다. 말판은 10단계의 사각형으로 가운데 길이 없다. 그림 밑에 설명에 따르면 이런 모양의 말판이 더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즉, 가운데 길이 없는 말판이 원래 말판이었다. 타라우마족은 비교적 최근까지 다양한 우리말 어휘를 사용했었다. 그들은 사람 집단을 무리라고 했다. 무리는 집단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네, 너무 신기하죠? 네. 예,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을까요? 어, 윷놀이, 공기놀이, 땅 따먹기, 실따기 이런 건 전부 우리 민속놀이인데 여기 저기 미국의 그 애리조나주에 그 윷놀이 했던 그런 부분과 어 지금 저기 그 세상에 말을 돌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민족 외에는 없는데 윷놀이에서 이제 돌을 말이라고 하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정확하게 그렇게 불렀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고 확실하게 문화나 민속이나 풍속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이 저기 작가님이 말씀하신 우리 민족 이동한 거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쵸.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놀이야 문화야 사실 다른 나라에도 전송이 되잖아요. 뭐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옆에 민족도 놀이 같은 거는 배워서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에도 윷놀이가 있나? 라고 보면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잘 찾아보면 뭐 어떤 소수민족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일본을 몇 번 다녀와도 일본에서 윷놀이를 본 적은 없어요. 공기놀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만 바라봐도 이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멀리 떨어진 멕시코에 우리와 같은 윷이 있고 그 돌을 말이라고 부른다는 거라든지 물이라는 우리나라 어휘의 문장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서 이 손성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돌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돌림 부분을 엉그레씩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아래의 그림은 아스테카인들이 즐기던
소카의 발돌린이라는 놀이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두 발을 들어 올리고 그 발 위에 긴 나무 기둥을 올린 후 두 발을 이용하여 빠르게 돌리는 놀이이다.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무 기둥 양 끝에 아이를 앉히고 돌렸다고 한다. 이 놀이, 이 놀이를 그들이 석화이 바돌린이라고 불렀다. 이 놀이 명칭이 우리말이고 속히 발돌림이란 뜻이다. 우리말에서 속히는 빨리를 뜻한다. 속히 발음 소리는 속히보다는 속히다. 발음 끝에 히 소리가 살짝 남는다. 속히가 바로 속화이가 되었다. 뒷부분의 바돌리는 우리말 발돌림이다. 이것을 우리말 형태소 대응은 다음과 같다. 이 대응에서 바는 우리말 발을 의미한다. 받침소리 리을이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스페인 언어가 받침소리가 없는 언어인데 원주민들이 말을 오랫동안 스페인어에 적용하다 보니 리을이 탈락하여 생긴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말 부분 현상 중에 리을 받침소리가 연달아 나오면 앞의 것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달다리, 다다리, 날라리, 나날이에서 앞의 리을이 탈락했다. 따라서 발돌, 바돌로 변했을 수 있다. 돌은 우리말 돌다리 어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라는 어, 사역보조간 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말에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명사와 접사, 명입니다. 빌리다, 빌림, 돌보다, 돌봄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만주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미음 소리를 니은처럼 발음했다. 그 예로 면조의 길림을 만주 지역에서는 지금도 지진으로 발음하고 있다. 길림은 부여의 중심지로서 고대 우리 민족의 중심 거주지 중의 한 곳이었다. 일반적으로 지명을 세월이 지나도 그 발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리임을 린으로 발음하는 습관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과거에 그렇게 발음했던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미음의 것, 니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읽자마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속하이, 아돌린이 속히, 속히 발돌림을 의미하겠구나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스테가 문명과 언어 연구가 평생을 바쳐온 오늘날 멕시코 학자들조차도 이 명칭을 들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아라. 수백 년 동안 스페인어에 익숙해져 버린 멕시코 국민들은 물론이고 멕시코 학자들조차도 모르는 그 뜻을 이 책을 읽는 우리나라 독자들도 누구나 바로 짐작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 수가 있을까? 독자들 중에 전혀 배우지도 않은 어느 외국어로 된 명칭을 읽자마자 이와 같이 그 뜻을 바로 짐작되고 그 명칭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내놓은 설명도 쉽게 이해할 경우가 있었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들이 방금 경험한 저절로 알게 되는 이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언어에는 우연인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은 반드시 어떤 필연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필연은 독자들이 지금까지 읽어오며 느낀 것, 바로 그것들이 민족이라고 우리 말을 사용했던 진실일 것이다. 필적하기 위해서 제시한 분석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점은 우리말이 사역보조관 리와 명사인 접사 미음을 멕시코의 원주민들도 정확하게 상했다는 것이다. 언어학에서 어떤 언어가 같은 민족의 언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뜻이 분명한 어휘보다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을 엮으면서 개정만 있는 요소이다. 뜻이 분명한 어휘들은 여러 민족들 간에 교류를 잦아지면 서로 배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와 관련된 마우스, 윈도우, 프로그램, 프린터 등과 같은 영어 어휘들을 우리는 우리말 속에 친숙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너 마우스 있니? 내 컴퓨터 고장났어. 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뜻이 없고 기능만 있는 요소들은 다른 민족이 배워서 일상 대화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어 전치사를 우리말 속에 넣어 함께 말하는 예는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전치사 뜻이 분명하지 않고 기능만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들은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기능적 요소들도 다른 언어 속에 사용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른 민족이 배워 사용했다는 전례가 없고 다른 민족 언어의 일부가 된 전례도 전혀 없다. 그런데 멕시코 원주민들은 뜻은 없고 기능만 있는 우리말 리와 미음을 정확하게 사용했다. 따라서 언어학자 입장에서 보면 소카이, 바돌린의 어휘 형태의 구조만으로도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말이 우리말이고 그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 형태의 구조적 일치는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멕시코와 미국에서는 평생을 바쳐서 원주민 언어를 연구해온 학자들도 많지만 필자처럼 저렇게 바더빈을 형태소 부소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자가 아직 없었다. 필자와 그들의 이러한 차이는 이 명칭이 바로 우리말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필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이면 누구나 저 정도의 분석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외국인과 우리나라 학자들 간의 이러한 차이는 멕시코 원주민 언어, 나아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언어를 구현했을 당시 당사자였던 바로 우리라는 것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이동한 우리 선조들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의 명칭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날 멕시코 학자들이 아돌린을 놀이, 오락으로 해석하고 원주민들이 모든 오락의 예를 들어 윷놀이까지도 아돌린이라고 한다. 이런 논리가 생긴 논의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를 정복한 지 300여 년이 지난 18세기 후반, 멕시코의 유명한 카톨릭 신부이자 목사였던 클라비에로와 이 명칭에서 미우스를 탈락시킨 아돌리를 오락이라고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 명칭이 좀 더 스페인어로 변하여 마지막 받침 소리마저 탈락되어 바돌리로 변하여 사용되고 바돌린의 원래 의미도 거의 잊혀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유럽 혈통의 학자들은 원주민의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수많은 원주민들의 말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유추하여 잘못 해석했다. 또한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후세 학자들은 선배 학자들이 잘못된 연구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반복 사용하고 있다. 원주민들도 수백 년 동안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점차 자신의 고유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어 오늘날의 모든 멕시코인들이 바돌리를 오락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도처에서 일어났던 이런 오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원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코리안들밖에 없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적 과제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이 생각이세요? 이 발돌림이라는 그 오락은 뭐 서커스나 뭐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일반 평민들한테는 크게 모르겠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느낌인데 이게 멕시코 가서 유래되었다는 그런 내용과 또 발음이 좀 변화해서 바돌린이 그 니은이 빠져가지고 바돌린으로 이제 그 유래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인상적이네요. 네. 네, 그 발도님이라는 그 놀이 자체가 뭐 우리들한테 그렇게 그 인상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봐도 좀 낯선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장난쳤던 기억은 좀 납니다. 근데 그 놀이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남아있는 그 용어들이나 그 문법적인 언어학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 거에 남아있다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우리 기사 선생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 수완놀이네요. 네, 수완놀이 토한놀이, 부탁드릴게요. 토한놀이, 도돌롭게. 우리 민족은 토한놀이를 했다. 토한놀이는 명칭 그대로 즉 둥근 고리를 던지는 놀이로서 땅에 막대기를 세워두고 고리를 던져서 막대기에 걸리게 하는 놀이였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아스테카 제국에서도 토한놀이를 했다. 그 밑에 쓰인 설명에 따르면 아스테카 제국 제10대 황제 목테수마 2세는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와 함께 투하놀이를 하고 있다. 목테수마 황제는 오른발에 두 개의 환을 걸어두고 있고 코르테스는 왼손에 두 개를 들고 오른손으로 하나를 던지는 모습이다. 투하놀이를 아스테카인들은 도돌롭게라고 했다. 우리말에서 어떤 물건을 둥글게 말할 때 돌돌 말다라고 말한다. 즉, 도돌롭게의 도돌과 우리나라의 돌돌 말다의 돌돌이 어원으로 연관성이 있다. 우리말에서 받침소리 리을이 연달아 두 번 나오면 앞의 소리가 생략되었다. 다다리, 날라리, 나나리. 따라서 도돌롭게도 원래는 돌돌롭게였을 것이다. 그리고 깨는 것이라는 같은 말이다. 경상도 사투리로 내 것을 내게라고 한다. 로는 원주민 말에서 명사를 연결하는 일종의 연결사로 가끔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놀이의 명칭 도돌롭게도 우리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토한놀이를 했지만 이 용어는 한자이다. 우리 선조들이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기원 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추정된다. 이, 그 이전에 이 놀이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멕시코에 남은 명칭은 도돌로케이다. 이것이 투한놀이의 원래 명칭이었을 수도 있다.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하자 스페인은 곧 쿠바에 신대륙 탐험 기지를 설치하고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책임자로 파견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처음 25년 동안은 주로 쿠바와 가까운 하이티, 자메이카, 또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주변의 섬들을 탐험했다. 1518년 어느 날 벨라스케스의 부하 그리할바가 유카탄 반도 해안을 탐험하다가 우연히 거대한 탑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륙에 매우 발달된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쿠바로 되돌아가서 벨라스케스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했다. 그러나 쿠바 총독 벨라스케스는 자기 친구이자 부하인 코르테스를 대장으로 500여 명의 군인과 17필의 말로 구성된 탐험대를 파견했다. 멕시코 해안에 도착한 코르테스는 해안 지역 주민, 해안 지역 원주민들에게 내륙에 거대한 아스테카 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 해안가에 사는 부족 국가는 아스테카 제국을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 해안의 부족 국가는 토토가나판으로 그때부터 스페인이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할 때까지 군사적으로 지원했는데 그들도 우리 민족 오리족의 후예이다. 토토나가파는 신성하고 신성한 나의 사람의 땅이라는 뜻의 우리말이다. 필자는 그들이 언어와 풍습에 분명한 우리 민족의 흔적을 확인했다. 1519년 11월 8일 코르테스 탐험대는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할 의도를 숨긴 채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 땅으로 들어갔다. 테노치티 땅은 큰 호수 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약 30만 평의 넓이에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 섬 중심부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으며
아스테가 제국의 황제와 귀족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섬은 호수 바깥 육지와 세 개의 큰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고 섬 주변 호수에는 다른 부족 국가에서 온 수많은 통나무 배들이 떠다니며 많은 상품을 싣고 와서 물물 교환식 무역 거래를 하고 있었다. 코르테스 일행이 찾아오자 황제와 아스테가 사람들은 매우 융숭하게 대접했다. 코르테스 일행은 약 7개월 동안 기빈 대접을 받으며 테노치티 땅에서 아스테가인들과 함께 살았다. 이 시기에 황제와 코르테스는 우리 민족 고유의 토한놀이를 함께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스페인들은 그들에게서 받은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에 남겼다. 이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타고난 듯하며 매우 예절 바르고 말투도 부드럽다. 동방 예의지국으로서 어른을 공경하던 우리 민족의 특성이 아스테가 제국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시간도 1520년 5월 21일 이른 아침 갑자기 시작된 스페인들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끝이 났다. 그때는 마침 코르테스가 병사들의 지휘권을 부하인 알바라도에게 맡기고 일부 군인들을 이끌고 쿠바에서 추가로 파견된 스페인 병사들을 맞이하러 동쪽 바닷가로 떠난 뒤였다. 원주민들이 중앙신전 앞 대광장에서 밤새도록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린 후 아침 태양을 맞이하여 수천 명이 춤추고 노래하며 흥겹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알바라도가 병사를 이끌고 난입하여 총을 쏘며 마구잡이로 학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아스테가 제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은 곧 목테수마 2세의 죽음, 그리고 뒤이어 제위에 오른 청년 황제 가우, 어, 가우테목이 1521년 8월 13일 체포됨으로써 끝이 났다. 그는 오늘날의 소칼로 광장 한쪽가에서 체포되었다. 소칼로 광장은 원래 아스테가 제국의 대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스페인들이 제국을 정복하자마자 신전을 허물고 조성한 광장으로 1813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어, 독립하기 위하여 독립헌법을 발표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을까요? 저기, 169페이지에, 여기, 저기 뭐,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절도 바르고, 말투도 부드럽고,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른들을 공경했던, 특성이 아스테가 제국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이, 음, 그, 안타까운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테노치당 이 궤적이 남아있었으면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게 다 스페인에 의해서 다 이게 그냥 다 파기가 돼버렸죠. 지금 그림 그 배치 페이지를 봐도 우리 아스테가 제국의 신전이 있던 부분을 허물고 성당이 지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좀 아쉽습니다. 예, 좀 더 그 남아 있었으면 증명할 게 많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리고 참 기이하죠. 그 전혀 그 근처에 또 어떤 문화와 관계가 없던 전혀 특이한 문화를 가진 제국이 만들어져 있었다. 20몇 명이나 되는 예, 그런 부분도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로 넘어갈까요? 171페이지. 공놀이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윤호 선생님 지금 읽을 수 있으세요? 아니시죠? 네, 오디오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두 읽겠습니다. 자, 이어서 엄지호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공놀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축구와 격구를 잘했던 모양이다. 축구는 공을 발로 차는 놀이이고 격구는 막대기로 쳐서 하는 놀이이다.
무당서 권 199 고려편에는 고래의 풍습을 인능축구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는데 사람들은 축구를 잘했다는 뜻이다. 격구는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에 들어온 것은 당나라 때인 기원 후 603년으로 알려져 있다. 격구에는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치는 기마격과 넓은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공을 치는 고양 격구가 있었다. 우리 민족이 격구를 언제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의 역사서 민협집에서 822년 발해의 사진들이 일본왕 앞에서 격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격구는 특히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곳곳에 격구 운동장을 건설하였다고 하며 조선 초기까지 유행했고 세종대왕도 격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우리나라 문화에서 격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격구 구장의 유적이나 공이 유물로 남아있지 않다. 우리 민족이 했던 공로지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골문을 경기장의 양쪽 가장자리와 중간 지점에 기둥을 하나씩 세우고 그 기둥에 구멍을 뚫은 널판지를 매달아서 골문으로 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즉, 골문을 경기장 양쪽 끝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양쪽 옆의 중간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18세기 쓰인 만주 원주보에 따르면 격구의 정해된 막대기는 길고 끝이 초중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었으며 공은 보통 오른 주먹만한데 가볍고 질긴 나무를 둥글게 깎고 그 속을 파낸 후에 겉을 붉은색으로 칠했다고 한다. 바로 이런 공놀이도 우리 민족에게 대이동과 함께 아메리카로 건너갔다.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축구와 격구를 매우 좋아하여 북미 대륙의 거의 전 지역에서 상행했다. 멕시코에서는 격구 경기가 매우 정요하여 중부 지역 최고의 문명이었던 테오티와 가면 문명, 기원전 1세기서부터 기원 8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아스타가 문명까지 거선된 수많은 공놀이 경기장이 전국에 남아 있다. 아래는 멕시코 허치갈고 지역에 유적으로 남아 있는 공놀이 경기장과 골문의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경기장의 골문이 양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의 중간 양쪽 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모양은 둥근 돌의 구멍을 뚫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삼국시대 공놀이 경기장의 골문을 경기장 중간 지점 양쪽 가에 구멍 뚫은 널판지를 매달았다는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경기에서 막대기를 공을 치거나 발로 차서 골문의 구멍으로 공을 지나가게 하면 1점을 얻고 경기 시간 안에 점수를 많이 얻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공놀이를 매우 좋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겼다. 그들은 신대륙 발견으로 백인들이 온 이후에도 공놀이를 계속하여 백인들은 그들이 공놀이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남기기도 했다. 공을 만든 재료도 다양했는데 가장 흔한 재료는 역시 나무였다. 그들도 나무를 둥글게 깎고 속을 파서 만들었는데 크기가 어느 종목만 하다 했다. 멕시코 원주민들은 이 공놀이를 다치구라 했다. 다치구라고 했고 이 공놀이 선수들은 다치들이라고 불렀다. 이 말 모두 우리말로서 공을 막대기로 치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치다라는 동사를 이용하여 만든 말이다. 다치고도의 모든 것을 친다는 뜻이고 다치들이는 모든 것을 치는 사람들을 뜻한다. 언어학적으로 특이한 점은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했다는 점인데 고대 우리말 명사가 발달하지 못하여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했던 경우가 많았다. 안다라는 동사를 아는 사람, 즉 친구를 뜻하는 명사로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例이다. 공론이는 경기장의 크기 따라서 두 사람이 1대1로 하기도 하고 몇 사람을 표를 나눠서 하기도 했으며 경기장이 오늘날 축구장처럼 큰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 팀을 나누어 경기를 하곤 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아스테카 제국에서도 공놀을
군사 훈련용으로 하기도 하고 신선 겸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스타 제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하기도 했다. 아스테가 황제 에, 이하야 기천은 아스테가 수도에서 열린 신에 대한 큰 제사의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던 호치밀군 지역의 왕에게 징벌을 낼 목적으로 아스테가 전사와 공놀이를 하도록 하여 그가 게임에서 지자 임신공약으로 죽여 신의 제물로 바쳤다. 아이하가 가치는 우리 하얀 사람이라는 뜻의 우리말이다. 호치밀고도 고심하는 곳이라는 뜻의 우리말이다. 아래 왼쪽은 아스테가 제국 마지막 황제 가우프테목 고문원에 실린 공놀이 장면이며 오른쪽 공놀이는 소수 조각상이다. 손에는 공을 치는 도구를 들고 있고 머리와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에는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다. 참고로 아스테카의 아하야 같은 황제가 호치밀고 왕을 제사에,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죽였던 그 제사의 명칭은 다같이 배얼리였다. 이 제사는 아스테카 제국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친에게 매년 한 번 올리는 성대한 제사로서 대추노치 땅에 살던 모든 신민이 다 참석하고 주변 척국의 왕들도 의무적으로 참석했던 제사였다. 배워리라는 다같이 배우라는 뜻의 우리말이다. 이 제사의 목적은 주변 척국과 적국의 왕들이 참석하여 아스테카적의 풍습과 율법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데 있었다. 많은 임신 공양이 때 시행되었는데 적국과 속국에 대하여 전쟁이나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있었다. 그야말로 다같이 아스테가 힘과 풍속을 보고 배우며 아스타 제국의 내세운 질서에 따라 살라는 뜻이 있었다. 또 그들이 되돌아갈 때에는 많은 선물을 주는 하친 정식도 함께 펼쳤다. 다같이 배울리의 제사는 일종의 외교 무대이기도 했던 것이다. 멕시코 중부 지역 최초의 문명이었던 테오티와간 문명의 유적지에도 공놀이 구장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우리 민족이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유물이 있다. 공놀이 구장 입구에 2미터가 넘는 두 개의 돌기둥이 서 있는데 이 기둥의 꼭대기에 조각된 문양이 바로 우리에게도 물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테오티와간의 공놀이 구장 입구 기둥의 사진과 신라 검은사 절대 돌 이단 사진 그리고 전라도 나주 봉암리에 백제 구분에서 출퇴한 목관 글입니다. 두 개의 고리 모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으로서 우리 태극 문양을 닮았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양인데 준비 중인 다른 책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아래는 아메리카 오즈민들이 격과 축구를 하는 모습이다. 아래 여기서 공을 차는 인디언들은 멕시코 북부와 미국 남부의 애리조나주에 살았던 파파고족 인디언들이다. 아래 큰 그림은 머리에 새 깃털을 꽂은 투페이 인디언들이 막대기를 들고 공을 치는 벽구돌이 장면이로 이들은 미국 중북부의 사우스다코타주와 노스타타주에 살고 있는 추족 인디언들이다. 추족의 원래 명칭은 나도아쇼이다. 추족이든 파파고족이든 우리 모두 우리말 상했고 우리 민족의 후예라는 다른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들의 부인들은 모두 볼에 붉은 연지를 찍는 풍습이 있었다. 아래, 아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격구용 막대기와 여러 종류의 공들이다. 격구용 막대기는 보통 1미터 정도 길이로 끝부분이 둥근 모양인 것과 초승달처럼 구부러진 것이 있다. 공은 돌로 된 것, 나무로 된 것, 스크류를 칭칭하면서 만든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은 직경 6cm로 오른주먹보다 조금 작고 보통은 8cm로 오른주먹만 하고 큰 것은 10cm 정도이다. 멕시코 중부와 남부 지역의 공원 겉에 그물을 바른 곳도 있다. 멕시코 남부에서는 고무나무가 자생하여 그 지대를 뽑아 다양하게 사용했다. 이거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내용이 생각보다 길었네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그 공놀이 부분인데 우리도 이제 이런 그 자치나 뭐 이런 거 거의 비슷한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멕시코에서 유행했다는 것인데 지금은 아마 그 막대기를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골프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생겨 있네요. 둥근 부분과 반달형 모양이 있는데 우리 좀 사용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몇 페이지였죠? 그 삼국시대 내용 나오면서 고구려 편이 고구려가 축구를 되게 잘했었다. 171페이지네요. 인능축구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나라 고구려를 축구를 되게 잘하는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도 신기했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그 태국 문양이 나오는 부분, 우리나라 태국 문양이 멕시코에도 보인다라는 부분, 예, 아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슈족이 나도와 슈에서 슈족이 됐다는 부분도 특이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78페이지에 그 격구용 짝대기들을 보면, 막대기를 보면 지금의 하키죠, 하키. 예, 필드 하키의 그 논제였던 것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하키는 인도에서 저기 왔다고 하죠. 영국의 시작이긴 하지만 원주민들이 하는 놀이를 보고 예, 영국 사람들이 하키를 만들었다고 하죠. 예, 결국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9페이지 한 페이지짜리인데요. 실뜨기 놀이. 예, 이 부분 저기 김정일 선생님 마지막 아니 김여사 선생님 마지막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실뜨기놀이. 실뜨기놀이 또한 우리 민족의 이동 루트를 따라서 안류산 열대에서부터 캐나다, 서해안, 미국 서부 지역을 거쳐 멕시코까지 다양한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20세기 초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아래는 20세기 초 미국 남부 애리조나주의 호피족과 수니족 인디언들이 하던 실뜨기 놀이이다. 실뜨기는 끝을 이은 긴 실을 손가락에 얼기설기 걸쳐서 여러 형태를 만드는 놀이로서 보통 두 사람의 협력하여 하는 게임이다. 상대방의 손가락에 걸려있는 실의 형태에 자신의 손가락을 실의 다른 위치에 집어넣어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다시 상대방의 손가락을 다른 위치에 넣어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놀이로서 어느 한쪽이 만든 형태가 실이 꼬여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지는 게임이다. 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뭐 너무 신기하죠. 이 실뜨기 네. 놀이가 멕시코 그 아리조나주 인디아나의 실뜨기 놀이가 너무 똑같으니까 우리 가던 거랑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내용인지 참 너무나 특이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놀이를 통한 멕시코에 흘러간 우리 민족의 놀이 문화까지 읽었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멕시코에 남은 우리 민족의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은 제가 좀 더 좀 자리를 잡고 해서 좀 오늘이 제가 많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맞다. 금요일이니까 이틀 후에 가야 되고. 맞네. 내일도 주말이네 벌써. 네. 일주일이 빨리 가죠. 아, 참 아쉽네. 예,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 3박 4일 백두산 여행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월요일서부터 4일간은 좀 참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세요? 예, 예. 좋으시겠다. 백두산 가시고. 네, 백두산 가서 들어오세요. 백두산도 보여주시고 하세요. 좀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뭐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두산 기행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백두산이 1시간 늦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이기 때문에 시계가 1시간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시에 들어오셔야 6시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여행 잘 다녀오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러분 수고